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 외압 논란까지 번진 책임 공방 속에서 노 대행은 자세한 입장은 퇴임 측에서 밝히겠다라고만 남긴 채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잠시 후 오늘의 뉴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설 일축 등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가거나 또 망설임 없이 손을 잡는 모습이 관찰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하고 또 사교적인 성향으로 보이지만 이런 행동이 경우에 따라서는 경계심 부족이라는 발달적 신호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 경계심 없는 아이의 심리와 그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능 날이라서 1시간 늦게 개장을 했는데요. 이 시각 코스피 지수 흐름 어떨까요? 네, 오늘은 코스피 좁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호재나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개장도 늦어지다 보니 방향성을 찾아가는 중인데요. 네. 현재 지수는 약보합입니다. 4,147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이 1,067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1,237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28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내림세인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상승세입니다. 현재 4.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올랐는데요. 오늘 코스닥 동향 짚어주시죠.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더 강합니다. 코스닥 현재 0.4% 오름세로 910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만 팔아냅니다. 2,368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반면 기관이 574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2,18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오늘도 ABL 바이오가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릴리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획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보였었는데요. 현재도 27% 가까이 급등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주목받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ABL 바이오 훈풍의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입니다. 올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면역 항암제가 장악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헬스케어 관련주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470원까지 오르면서 지금 우리 금융시장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움직임 어떨까요? 네, 오늘 우선 환율이 1,469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달러 약세 워낙 강세 국면입니다. 1,467원 70전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약세입니다. 유로화가 현재 1,700원, 엔화가 948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사고 소식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경기 부천시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났어요. 네, 현재 피해 상황부터 빠르게 짚어보면요. 20명이 다쳤는데 소방당국은 이 가운데 중상자는 12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중에 심정지 환자가 3명이 발생했고 이 중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트럭이 시장 인근 도로에서 상가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조금 전인 오늘 오전 10시 55분쯤인데요. 현장 증언들을 모아보면 이 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해서 이 상가를 쓸고 다니면서 사람을 쳤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조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방당국은 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유가가 왜 이렇게 급락한 건가요? 네, 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서 나온 보고서 때문인데 네. 내년도 석유 시장이 공급 부족 사태를 맞을 것이란 기존 전망을 거두고 이 주요 산유국 모임이죠 오펙 플러스의 증산 여파로 석유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WTI와 브렌트유 각각 4%,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국제유가 시장은 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화 강세 등으로 내림세인데 국내 기름값은 도통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요즘 주유소 가기 무섭더라고요. 그러네요.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680원을 넘겼고 오. 경유 같은 경우에는 2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보통 2, 3주가량 차이를 두고 이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지난달 말 석유 제품과 환율이 모두 오른 데다 유류세 인하율 축소분이 계속 반영되면서 이번 주도 기름값은 쉬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금융시장 소식 살펴보면요.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 때문에 채권 시장이 출렁였다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네, 이 방향 전환이라는 워딩이 시장을 출렁이게 했습니다. 이창용 한행 총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공식 입장은 통화 완화 사이클을 유지하리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주목받은 건 그 뒤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금리 인하 규모와 시기 심지어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이 매파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채권 시장이 즉각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3.3%를 찍기도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금리 인상은 멀었다고 여겼던 아하. 시장 참가자들 불안이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자 한은은 급하게 뒷수습에 나섰는데 이 총재의 발언이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라면서 이 통화 정책 방향이 단기간에 바뀔 수는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또 11월 경제 전망에 따라 인하 기조 지속 스탠스를 유지할지 점검할 것이란 의미라고 덧붙였는데 오는 27일에 새로 나올 성장률 전망치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총재가 앞서 발표된 내년 전망치 1.6%와 관련해서 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던 점에서 만일 내년 전망치가 더 올라가게 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은 더 줄어드는 셈인데 네. 한은이 공식적으로 인하 기조에 있고 이 총재 이번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표현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은 방향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여전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됐습니다. 임시 예산안에 트럼프도 서명을 했는데요. 미국 상황 좀 짚어볼까요?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이 금리 인하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데 실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이 앞으로 시장은 경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추후 금리 경로에 대해 전망할 텐데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서 12월 인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기도 하죠.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재임한 약 8년간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까지 짚었는데 네. 연준 위원들은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이 부진한 노동시장 가운데 어떤 게 더 큰 위협이냐를 놓고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예. 지난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을 때만 해도 19명의 연준 위원 중 10명이 10월과 12월에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네. 이 매파 진영이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또 최근 파월 의장이 12월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직설적으로 반박한 이유도 접점을 참기 힘든 연준 내 이견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간밤에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이 물가가 2%로 돌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까지 의견을 내면서 페드워치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확률이 한때 50%대까지 뚝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셧다운이 마무리가 되고 이 데이터가 하나둘 나오면서 이제 비둘기파와 매파 둘 중 어느 쪽이 더 힘을 얻게 될지 한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국민연금제도 변화 소식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의 지역가입자에게
이 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게 될 거란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넓히는 수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예.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월소득 10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최대 1년간 정부가 대신 내게 됩니다. 예. 종전 80만 원 미만 기준에선 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약 20%만 지원을 받는데 이 기준을 100만 원 미만으로 올리면 3명 중 1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예. 이렇게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인데 현재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를 36개월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같은 저소득층이어도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50% 최대 12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원 비율도 기간도 모두 직장가입자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특히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낮으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새 정책이 많은 분들의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통신사 KT 쓰시는 분들 이번 소식 귀 기울여 들으셔야겠습니다. 국정원이 이 KT의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문자 암호화가 풀렸다고 경고를 했어요. 네,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킹 흔적까지 지워버린 것으로 드러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KT인데 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국정원은 이 KT의 일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 암호화가 해제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하고 이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네. 송신부터 수신까지 중간 서버가 내용을 복귀할 수 없도록 암호화가 적용돼야 하지만 일부 KT 단말기에서 이 보호 장치가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문자까지 훤히 들여다보일 판이라는 거죠. 예. 다만 국정원은 암호화 해제가 발생한 구체적인 기종이나 경위, 실제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 이에 따라 KT 해킹 조사단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일부 스마트폰만의 문제가 아닌 이 KT 전체 가입자망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재현될 수 있는지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잇따라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네요. 다음은 생활 현안인데요. 이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접 매립이 금지되는데 그런데 아직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요. 네, 이러다가 갈 곳 잃은 쓰레기들이 뺑뺑이를 도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네. 법이 바뀌면서 당장 내년부터 이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네. 시행까지 2달도 안 남은 지금까지도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아 논란입니다. 예. 서울시와 경기도가 직매립 쓰레기 처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이 시행 유예를 요청하면서 결정이 더 늦어지게 되면 수거 대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수도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도 5년 뒤면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데 예. 올해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 세 곳의 쓰레기 반입량만 50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 많은 양을 앞으로 모두 소각해야 하지만 주민 반대에 막혀 직매립 시행이 예고된 지 4년 동안 새 소각장은 단 한 곳도 지어지지 못했고요. 예. 그동안 수도권 매립지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생활 폐기물을 받아온 인천시도 더는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 유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접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기초지자체들은 민간에 맡기면 비용이 공공시설의 2배 가까이 들어 예산 편성도 계약도 못하고 있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 민간 소각장마저도 포화 상태라 전문가들은 전국 시행까지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부가 국고보조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소식인데 영무원이 준 태블릿이 계기가 돼서 마약 사범을 대거 소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십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고 유럽을 통해서 밀반이 됐다는 점도 좀 주목할 부분이던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주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밀반입이 이루어졌는데 네. 유럽 역시도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45억 원어치를 밀반입한 일당이 붙잡혔는데
영국과 프랑스를 통해 들여왔다고 하고요. 네. 이들은 여행 가방이나 몸에 마약을 숨겨 들어왔는데 한 영무원이 우연히 준이 태블릿 PC가 범행을 밝히는 단서가 됐습니다. 네. 투약자까지 합쳐 피의자만 모두 48명, 이 가운데 18명이 구속이 됐고요. 예. 방법도 가지각색이었는데 이 네덜란드 국적의 남녀 2명은 2.4kg에 달하는 마약을 인분 모양으로 포장해서 몸에다가 숨겨 공항과 세관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또 이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가나 야산 등의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해서 팔아치웠고 일부는 유흥업소를 통해 유통이 됐다고 하네요. 경찰은 이 마약 밀반입 루트가 동남아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점차 한국이 마약 유통의 거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주와 포항 해안가에서 이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잇따라 발견되기까지 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밝혀진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얼마나 또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밀반입되고 있을지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간 수험생분들 아주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 수능 출제본부가 이번 수능 출제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는데 적정 난이도로 출제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현재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 열심히 펜때 굴리고 있을 텐데요. 수능 출제본부는 이번 수능이 고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번 수능에서도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는 기조가 유지가 됐는데 김창훈 수능 출제위원장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면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특히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사회 탐구 과목 선택이 늘어난 현상에 대해선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가 영역 간 유불리 문제로까지 퍼진 형태라고 진단하면서 과목별 난이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제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소식들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수험생분들이 일생일대 순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대견하기도 하고 또 네.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도 드는데 예. 오늘은 수능 한파도 없이 날이 참 포근합니다. 따뜻한 날씨처럼 수험생분들 모두 그간 애써온 만큼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청취자 이용래님께서 오늘 둘째 아이 수능 시험 봅니다. 지금 점심 시간인데 끝까지 화이팅하라고 외쳐주세요. 하셨거든요. 밥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시험의 일부입니다. 예, 우리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험생들의 영어 듣기 평가 실시가 잠시 뒤부터 시작되겠는데요.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이니까요. 이 시간대에는 특히 경적 사용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참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울산고속도로 언양 쪽인데요. 울산 요금소를 지나서 화물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다가 조금 전부터 1차로에서는 소통이 가능해졌는데요. 2km 구간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호법 분기점 부근 지나기 어려우실 텐데요. 여기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2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설악 부근입니다. 천안터널을 나와서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조심 운전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선 집중.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핫 이슈.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볼리비아 평가전 앞둔 홍명보호 지금 이 예상치 못한 부상 악재 때문에 네.
여러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핵심 자원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황인범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소집 해제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K리그 1에서 최고의 공격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는 이동경 선수도 부상을 당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특히나 이 황인범의 이탈이 좀 뼈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9월 미국 원정 때도 좀 이탈을 했었고요. 네. 10월 A매치에는 돌아왔었지만 다시 부상으로 좀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네. 이제 남은 평가전에서는 뭐 새로운 자원들을 실험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선수들끼리 그 손발을 맞추는 것도 한창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죠. 이 시기를 좀 놓치게 됐다는 점에서는 아쉬울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는 이 황인범 혹은 이제 다른 선수들을 대체할 자원으로 누가 출전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온 옌스 카스트로프가 다시 한번 중용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고 있죠. 아무래도 이 황인범의 자리를 메울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백승호 선수의 이탈도 좀 큰 과제거든요. 네. 이 백승호 선수의 역할을 카스트로프가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황인범의 자리는 이제 뭐 김진규, 권혁규, 원두재, 서민우 좀 다양한 미드필더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황인범 선수처럼 공격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전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그 역할을 좀 분담해서 할 수 있는 롤플레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평가전이라는 것은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이번 평가전은 좀 승패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보초 추첨에서 포트 2 소위 말하는 2시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FIFA 랭킹을 23위 이내로 그렇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FIFA 랭킹이 22위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해요. 네, 다가오는 볼리비아 가나전을 또 상대로 승리를 해야만 22위를 안정적으로 수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이번 두 번의 평가전 같은 경우는 팬들도 조금은 승리에 더 주안점을 두고 경기를 보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이 FIFA 랭킹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FIFA 랭킹 76위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아래에 있고요. 네. 통산 상대 정적으로 보시면은 한국이 1승 2임으로 아직까지는 패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지난 2019년에 이청용 선수의 결승골로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이긴 것이 마지막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최전방에 어떤 선수를 배치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네. 이번에 태극마크를 다시 단 조규성 선수 출전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이 조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조규성 선수가 오랜만에 소집이 됐기도 했고 네. 이 최전방 자원들의 경쟁도 좀 볼거리일 것 같아요. 예. 손흥민의 손톱 출전이 좀 유력한 가운데 오현규 선수도 최근에 좀 페이스가 괜찮기 때문에 예. 조규성 선수까지 합류한다면 다양한 자원 실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아직 경기 감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좀 뭐랄까 기운을 받았으면 하는 그리고 선수들과의 어떤 그런 케미 부분에서 발탁을 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팀 적응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일단 대표팀에 승선했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다가올 이제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서 네. 좋은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손흥민 선수를 두고요. 유럽으로 단기 임대될 수 있다. 뭐 이런 설이 좀 화제였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직접 좀 불편하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LAFC의 선수잖아요. 네. 그런데 뭐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이 약간 와전이 돼서 토트넘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식으로 이제 워딩이 전해지는 것이 조금 당황스럽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일단은 토트넘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이 아니었고 토트넘 경기가 있을 때 손님으로 방문을 해서 마지막으로 팬들과 이제 만나고 싶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고 예. 또 지금 LAFC가 또 토너먼트를 한창 치르고 있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현 소속팀과의 의리를 좀 완곡한 표현으로 지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많은 관심을 받는 선수다 보니까 말 그렇죠.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네.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는 이제 새 시즌을 앞두고 스토브리그에 돌입했습니다. 새 시즌 구상하고 전력을 보강하는 기간. 일단 굵직한 선수들 중심으로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 스토브리그 기간 때야말로 각종 이 설왕설래가 오가는 어디는 누구 뭐 부산에 갔다더라 누구는 네. 뭐 대전에서 만났다더라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이 팬들도 참 대단한 게
뭐 부동산까지 이제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집을 내놨다더라. 네. 혹은 뭐 어디 집을 이제 샀다더라. 예,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추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1호 계약이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최근에 한 3, 4년 정도를 보면은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거의 바로 발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2023년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날에 FA 시장 개장 다음 날에 전준우 선수가 재계약 발표를 했었고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적 시장 발표 당일 날 이우규민 그리고 이제 최정의 계약 소식이 나왔고 네. 바로 다음 날 또 심우준 선수의 계약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이 가장 최대어라고 볼 수 있는 박찬호, 강백호 두 선수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예. 다른 선수들의 이제 움직임도 이 박찬호, 강백호의 이동에 따라서 좀 좌우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우선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메이저리그 도전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사실은 강백호 선수가 빅네임의 영입은 아니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 예를 들면 당연히 김하성 선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선수들이 먼저 FA 시장에서 마무리가 된 다음에 강백호 선수의 이적이 들려오지 않겠는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박찬호 선수가 과연 어디로 이적할지가 좀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박찬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롯데 그리고 두산 대표적으로 지금 주전 유격수가 약간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팀들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 두산으로의 무브가 좀 이제 높게 점쳐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고향이 서울이기도 하고 박찬호 선수가 네. 또 이제 두산에서 최근에 이제 유망주였던 박준영 선수가 또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야진에서의 소위 말하는 깊이감을 좀 더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멘토 역할까지도 하기 위해서 아마 이 박찬호 선수를 영입하지 않을까 이런 어디까지나 추측들이지만 다양한 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명 이제 이동하면 또 이어서 연쇄 작용이 막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눈치 싸움이 언제 시작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야구 대표팀은 일본 대표팀과 평가전을 또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체코와의 지난주 주말이었죠. 네. 두 번의 평가전을 모두 승리로 3대0, 11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실전 감각을 좀 많이 끌어올리고 또 이제 젊은 선수들의 성장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을 꺾어야 한다는 좀 큰 과제가 있습니다. 네. 경기 자체가 일본 도쿄돔에서 열리기도 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 게 최근에 이 마지막으로 일본을 제압한 게 10년 전입니다. 15년 프리미어 12 준결승 때 당시에 뭐 정근우 선수의 안타라든가 이대호의 안타 기억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실 텐데 네, 네. 이후 열린 한일전에서 내리 9경기를 패하게 됩니다. 예. 2017년 APBC에선 프리미어 12 그리고 도쿄올림픽 WBC 모두 패했거든요. 하하. 특히나 이 2023년 WBC 1라운드 예. 대한민국과 일본이 다 최정의 전력으로 맞붙었음에도 13대 4로 대패하는 경기를 아마 또 기억을 하실 텐데 아픕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좀 뭐랄까 이 충격적인 결과를 빠르게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대표팀도 젊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됐고 일본 역시도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모두 제외를 한 엔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자국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두 경기가 열리니까 한 경기 정도는 승리를 따내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23년 한국 야구 대표팀에서도 활약했고 이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 뛰고 있는 에드먼 선수가 수술대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요. 내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는 대표팀으로 뛰기 힘들겠네요. 네, 이 다저스의 토미 에드먼이 오른쪽 발목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네. 시즌 내내 조금 이 오른쪽 발목이 고질병으로 발목을 좀 잡았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 수술을 택하게 됐고 단장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스프링 캠프 시작 시점에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3월에 열리는 WBC에서는 아마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사실 에드먼 선수가 메이저리그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활약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좀 지난 WBC에서의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은 팬들이 하셨는데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e스포츠 소식인데요. 국내 게임단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일명 롤드컵이라고 불리는 대회죠. 네. 사상 최초로 3연패 기록을 했습니다. 뭐 많은 팬들이 이제는 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소위 말하는 국민 스포츠가 됐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네. 이 롤드컵에서 T1이 역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팀들끼리 결승을 치렀죠. 예. KT 롤스터를 세트 스코어 3대 2로 제압을 하면서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캬. 통산으로 봤을 때는 6번째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네. 기존 역대 최다 우승팀 기록도 자체 경신을 하게 됐고요. 네. 이렇게 3연속 트로피 이름이 이제 소환사의 컵이 될 텐데 이 소환사의 컵을 들어올린 게 3연속으로 들어올린 게 전 세계 리그 오브 레전드 팀 역사상 최초의 어허. 소위 말하는 3핏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승의 순간엔 모두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승 직후에 했던 기자회견 발언도 참 주목받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 T1의 뭐랄까 좀 모든 우승 순간에는 이상혁 선수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페이커라는 이제 게임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상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2013년에 17살의 나이로 프로게이머기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롤드컵을 재패를 했기 때문에 허허. 센세이셔널한 데뷔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10여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면서 총 6차례 우승의 기쁨을 또 누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3년 데뷔 이후로 이 e스포츠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 30대만 돼도 노장에 반열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선수 생명이 짧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국적의 팀들도 많이 있고 선수들 자체도 어떤 팀에 대한 로열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문화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적이 굉장히 잦은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e스포츠계에서 단 한 번도 팀을 옮기지 않으면서 페이커 선수가 12년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시면은 올해 시즌까지 포함해서 커리어 통산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 우승 6번, MSI 우승 2번, 그리고 LCK 우승이 총 10번입니다. 허허허. 최다 재패 기록을 모두 본인이 스스로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라이엇 게임즈, 이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만든 회사죠. 네. 라이엇 게임즈에서 공식적으로 선정한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설의 전당이 있습니다. 어허. 이 전설의 전당 초대 헌액자로 당연하게도 이 페이커가 페이커.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T1 팀과 또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야. 2029년까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올해 이후로도 최소한 4년간은 T1 유니폼을 입은 페이커를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대회 끝나고 경기 끝나고 이제 우승 비결을 묻는 그리고 롱런의 비결을 묻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요인은 내가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열정이 있어서 내가 롱런하는 거다.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게임을 하면서 최고의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내게 너무 그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페이커는 열심히 하면서 즐기기까지 해버리니까 그것이 아마 이 롱런의 비결이지 않을까라는 또 그리고 이제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장르를 페이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느낄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참 배울 점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16세 이하 여자 배구 대표 선수들 아시아 정상을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네. 대표팀에 또 리틀 김연경으로 불리는 선수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금천중학교 감독인 이승여 감독이 이끄는 16세 이하 여자 배구 대표팀이 네. U16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8강에서 홍콩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승리하면서 일본을 꺾고 준결승에서 결승행을 확정했었고요. 네. 결승에서는 또 대만을 만났는데 첫 세트부터 듀스로 이어지면서 28대 26 굉장히 좀 스코어가 길게 갈 정도로 접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승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세트를 내줬으니까. 그런데 2, 3세트를 25대 21, 25대 11 굉장히 좀 쉽게 따내면서 우승 9분 능선까지 왔다 생각했는데 네. 4세트를 또 19대 25로 내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트도 15대 13까지 가는 굉장히 접전 끝에 어허. 짜릿한 역전승을 또 거두면서 처음 출전한 이 대회에서 또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연령별 대표팀이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에서 우승한 게 남녀부를 통틀어서 무려 21년 만에 업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서 내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세계 여자 17세 이하 배구 선수권 대회 출전권도 따내게 됐습니다. 네. 특히나 이 성인 선배 언니 오빠들이 남자 여자 배구 통틀어서 좀 세계 무대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돋보이는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예. 이 중심에는 손서연 선수가 있었습니다. 손서연. 이번 대회 네. 총 141점의 득점을 하면서 득점왕을 차지를 했고요. 네. 당연히 뭐 대회 최우수 선수 그리고 주 포지션인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상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 김연경 재단에서 이 손서연 선수에 대해서 장학금을 그리고 이제 배구 장학생으로 선발을 하기로 했다는 발표도 나왔기 때문에 차기 배구 대표팀을 제2의 김연경처럼 이끌어갈 선수가 되어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청취자 이현건님께서 아까 저희 박찬호 선수 얘기했는데 네. 박찬호 선수 아직도 선수하나요? 하셨는데 그 투수 박찬호 아니고요. 네, 내야수 동명이입니다. 네, 기아의 박찬호입니다. 네. 스포츠 하디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잊어버리기 쉬운데 메모를 해두면 이런 생각들을 잘 기억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 등의 좋은 점이 많죠.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거나 자신의 기억을 돕기 위해 짤막하게 글로 남기는 것을 흔히 메모라는 영어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체해 쓸 수 있는 우리말 표현은 적발임입니다. 적발임은 나중에 참고하기 위하여 글로 간단히 적어둠 또는 그런 기록을 뜻하고 물건의 내역을 적발임한다 같이 동사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또 미술에서 여러 가지 빛깔의 돌이나 유리, 금속, 조개 껍데기, 타일 따위를 조각조각 붙여서 문이나 회화를 만드는 기법을 보통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짜맞추기라는 표현으로 순화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기법으로 만든 그림을 조각무늬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러 조각을 모아 큰 하나의 조각을 만드는 것 또는 그렇게 만든 물건을 가리켜 쪽모이라고 합니다. 여러 조각의 헝겊을 대어 만든 보자기를 가리켜 조각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쪽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적발임이나 조각무늬 그림 또는 쪽모이 같은 아름다운 우리말 표현을 생활 속에서 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수능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광주, 대구 18도, 강릉과 제주 19도, 부산 21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빠르게 기온이 떨어져 수능 시험이 모두 끝나는 저녁 6시 무렵에는 쌀쌀하겠습니다. 퇴실하는 수험생들을 마중 나간다면 옷차림을 따뜻하게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서울, 경기와 충청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뿌연 먼지 안개도 껴 있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어서 낮 동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와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의 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고요. 밤 사이에는 경상도 지역도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토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부터 다시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4도가량 떨어져 평년 기온을 회복해 쌀쌀해지겠고요. 일요일 늦은 오후에 곳곳에 비가 내린 뒤에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7도, 습도는 5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정치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목요일 순서 우리 아이는 왜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아이들, 이게 발달상 사교적인 건지 아니면 경계심 부족인지 오늘 살펴보고요. 올바른 양육법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는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문자로 미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능출제본부는 출제 방향에 대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정동의 한 시장 상가로 1톤 화물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중상자 12명을 포함해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80% 수준으로 높이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 거로 보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69%입니다. 지난달 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 9월 말에서 11월 11일 사이에 4.1%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 엔화는 4%, 유로화는 1.3%, 대만 달러는 1.8% 하락했습니다. 이틀 전 미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하원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종료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 심우정 전 총장이 그 사퇴했던 게 7월이에요. 예, 그렇게 그러네요. 해서 4개월 만에 예. 다시 이제 대행이 또 사퇴를 하게 된 건데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대행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노만석 대행은 자신의 사퇴 배경에 대해서 검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본인이 한 일이 비굴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고 제가 빠져줘야 검찰 조직이 빨리 정착된다고 생각해서 빠져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작동을 했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뭐 다른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대신에 자세한 내용은 자신의 퇴임식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뭐 퇴임식에서 구체적인 걸 밝히겠다라고 예고를 한 만큼 어떤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언급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뭐 외압 때문에 항소 포기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이 나온다면 이거는 또다시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은 본인의 연차를 소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임식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걸로 알려졌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검찰이 이렇게 우리 조직을 위해서 내가 떠난다 이런 거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인데 천정배 법무부 장관하고 그 수사지휘권 발동 놓고 갈등을 빚다가 그 당시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뭐 조직을 위해 사퇴한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었는데 지금 조금 미묘한 흐름을 보니까 검사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의견이 여러 가지예요. 혼선이 오는 모습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대다수가 이제 항소 포기에 굉장히 뭐 이게 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또 일부는 수사팀이 잘못했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또 일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검찰 개혁 앞두고 총장 대행이 물러나면 혼란이 너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네. 사퇴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또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일단 뭐 커다랗게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를 하긴 했는데 막상 이게 구심점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노 대행 지금의 체제로도 뭐 검사 내부에서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걸 신뢰를 잃고 리더십을 그렇죠.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상태로도 또 조직을 이끌고 가긴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현재대로라면 이제 초유의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게 되겠습니다. 여야는 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방식을 주장을 한 거고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별위원회 특위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그 네. 내용을 민주당 문재석 원내수 운영수석 부대표가 전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양당 오늘 또다시 만나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지금 여야가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게 노만석 대행이 끝이었겠느냐. 정성호 장관 더 타고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윗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인 거고 예.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항소 자제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그 공직선거법 무죄 나왔을 때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런 사례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특검팀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를 좀 옹호하면서 한 발언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요. 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가 황교안이라니 그날 밤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진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의 파장은 이 발언의 파장은 여당이나 이쪽보다는 국민의힘 안에서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국민의힘이 갈 스탠스 그 방향이 과연 그렇게 황교안이다라고 통치시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내부에서 이게 말이 나오는 건데요. 예. 일단 황교안 전 총리는 엄밀히 지금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의석을 생각하면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장동혁 대표가 누구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그럼요. 결국에는 눈길은 내년도 지방선거에 가 있다는 건데 그 전에 뭐 꾸준히 본인이 광주에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뭐 어떤 행보를 넓히고 뭐 호남 표심도 챙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겠지만 외연 확장 통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탄핵은 가능성이 낮은데 최후 수단을 의미 없이 날려버렸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진짜 더 급박해졌을 때 또 이런 걸 꺼낼 수 있는 건데 네. 큰 거를 이미 꺼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발언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많은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노력이 당대표의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 희석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꽤나 애둘러서 얘기를 네. 했고요. 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정무적으로 엉뚱한 판단을 해서 죄를 끼웠는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부정선거론자라고 하는 주장인 거냐. 게다가 황교안 대표 시절에 우리 당을 망친 장본인인데 장동혁 대표는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쓴소리를 뱉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 다음 소식은요. 대통령실에서 이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특별 포상 확대 등을 포함한 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요?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면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좀 내용들 살펴보면은 중앙부처 당직실을요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대신에 재택당직을 확대를 한다는 거고요. 예. 또 일자라는 공무원이 있으면 거기는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거고 네. 실무직 공무원을 조기에 또 관리직으로까지 진급시킬 수 있는 좀 파격적인 승진제도 네. 마련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제시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얼마 전에 그 계엄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가담했다라는 공직자들의 네네. 불법 행위가 있는지 이걸 조사하는 TF를 만들겠다고 그렇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런 방안이 포상제도가 또 발표가 된 거라서 네. 그러면은 이제 공직사회가 뒤숭숭해지니까 당근책을 내놓은 거냐 이런 해석을 하는 언론 보도들도 있는데요. 예. 사실 대통령실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건 이미 지난 7월에 발표를 해서 아하.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뭐 물론 타이밍상 또 이제 앞으로 그 계엄 가담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수록 아무래도 공직사회에 경직되거나 그런 뒤숭숭한 분위기는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고려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제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게 그렇죠. 뭐 성과가 있는 공직자에게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신청한 보석 신문이 열렸는데 이 보석 필요성을 두고 김건희 특검팀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몇 번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적이 있고 구치소 생활로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기억도 온전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심신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다. 그런데 지금은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래서 주거지도 자택, 병원 이렇게만 한정을 하고 휴대전화도 안 쓸 거고 전자장치 부착하라고 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을 받게 풀어달라.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특검팀은 사안이 중대하고 뭐 유경옥 전 행정관, 정지원 전 행정관 이런 전 행정관들 네. 건재인 법사 전성배 씨 등과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도 확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경옥 전 행정관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접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증인신문 하기로 한 일자 직전에 이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고 그 후에 의도적으로 출석을 안 했고
전화도 안 받았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허가하면 집에 가서 또다시 진술 모의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거고요. 전성배 씨를 회유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점을 특검팀은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또 피고인을 석방하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정치적인 해석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보석 신청은 기각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특검팀의 논리였습니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 측은 또다시 좀 반박을 했는데요. 행정관들 접견한 것도 반려견 이야기를 한 거다. 반려견 소식을 듣고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 김건희 특검팀은 계속해서 이제 조사 일정을 잡고요. 김건희 여사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연이어 조사하기로 했네요. 네. 오는 24일에 먼저 김건희 여사 부르고 26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한 다음에 이틀 뒤에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라는 그림이 되는 거죠. 예. 그 윤 전 대통령한테는 일단 출석 요구서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시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 지금 김건희 여사는 매관 매직 의혹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부르기 이틀 전에 김건희 여사 먼저 불러서 매관 매직 쪽 이걸 보는데 김건희 여사가 또 일반인 그 영부인이니까 공직자가 아니니까 네. 그러면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가담했는지 그 여부를 또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특검팀은 그 프랑스제 명품 로저비비의 가방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예. 아직 뭐 소환을 조율하거나 뭐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가방에는 알려졌다시피 그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남긴 메모, 편지, 그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취지의 메모가 있었죠. 네. 가방 가격이 100만 원 초반대로 알려졌는데 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직무 관련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전달한 사람은 처벌 대상입니다. 네. 네, 김기현 의원은 여기에 이제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 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00만 원 가방은 보편적이다. 무슨 뇌물이 되겠느냐. 이거를 KBS 라디오에 나와서 또 얘기를 했었죠. 예. 여기에 또 더불어서 특검팀은 그 지금 도피 중인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라고 하는 네. 이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지명 수배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또 이제 하나 받아가지고 관리를 했던 사람이기도 네. 하고 네.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하고 해서 1차 작전 시기의 주포다 이렇게 특정된 네. 사람인데 네. 압수수색했을 때 그때 도망갔었거든요. 그래서 예. 신병 확보에 실패했었는데 특검팀이 국가수사본부에다가 피의자 검거를 위해서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나라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서 하원도 임시 예산안 승인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하면서 43일 만에 셧다운 종료됐네요. 네, 우리 시각 오늘 오전 하원 표결 결과가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임시 예산안이 승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의회 통과해서 예산안이 곧바로 백악관으로 송부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까지 하면서 방금 전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셧다운 사태는 공식적으로 드디어 이제서야 종료가 됐는데 예. 이로써 그동안 지원금을 못 받던 저소득층들 4,200만 명 대상으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즉시 재개될 전망이고요. 예. 또 셧다운 기간 동안 해고됐던 연방 공무원 4천여 명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행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도 불씨가 남아있는 게 그 원래 근본적인 문제는 그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이게 문제였잖아요. 네. 이걸 둘러싸고 공화당하고 민주당 갈등이 계속될 수 있는 게 이번에 통과한 예산안 내용을 보면은요. 민주당이 원래 관철하고자 했던 그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한다.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안 된다라고 강경하게 반대를 했고 지금도 불만이 상당하지만 네.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선 거죠. 예. 근데 이때 이탈하면서 공화당이 그 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약속을 했어요. 다음 달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해서 상원 표결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일단 공화당 우리가 주장하는 예산안으로 가자. 이런 조건을 걸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약속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게 불씨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후폭풍으로 이탈표 관리를 못한 그 슈머 상원 원내대표 사퇴 요구도 아하.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안 하면
트럼프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 어.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미국도 내년에 또 선거가 있고 그리고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이 그때 종료가 되면은 그 시기에 맞물려서 미국 국민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아하, 네,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여파는 곧 현실화될 것이다.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는 졌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쟁에서 질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셧다운 사태네요.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혼자서도 잘 놀고 또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없어도 너무 잘 놀고 낯선 사람에게 낯을 가리긴커녕 오히려 눈을 반짝이는 아이들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아마 부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네네. 하지만 막상 내 아이가 이러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좀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양육해 나가야 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아이는 왜 시간에는요. 보호자를 찾지도 않고 낯선 사람들에게도 경계심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우리 정연경 선생님과 상담해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뭐 육아를 해보기 전이지만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아이들이 막 엄마 아빠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유독 엄마 아빠를 찾는 소위 말해서 껌딱지 그 시기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정신과적 용어로는 재접근기라고도 하는데요. 예. 일명 안아병, 계속 안아 하는 안아줘. 그 시기입니다. 네. 대략 1살 반에서 2살 전후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 시기 아이들은 어때요? 이제 걸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 엄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말이 트이니까 엄마로부터 멀리 떨어져서도 엄마 부르면 엄마가 오시겠죠. 예. 그러니 더욱더 멀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하. 예, 게다가 인지도 발달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서 엄마로부터 분리돼서 세상을 면면을 뭐 이런 종이컵이 어떻다 이런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오. 그렇게 분리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커진과 동시에 솔직히 아직 자기 세상 무섭고 낯설거든요. 네네. 그래서 엄마한테 다시 금세 접근하려는 욕구도 반대급부만큼 커집니다. 예. 그래서 혼자 할래 이렇게 하다가도 금세 엄마 안아줘 이런 양가적 태도, 즉 분리불안과 의존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 재접근기인데요. 네. 이 시기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무척이나 변덕스럽고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에 네. 육아가 참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재접근기에도 엄마 아빠를 크게 찾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맘카페 같은 곳들에 고민글로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돌아섰는데 아이가 전혀 쳐다도 안 보고 신나게 계속 논다거나 서운해.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잘 안기고 엄마를 전혀 그 안긴 상태에서 찾지도 않거나 아니면 놀이터에서 이제 더 놀 때가 끝난 것 같아서 엄마 이제 간다 이래도 전혀 쳐다도 안 보고 안 울고 재밌게 노는 아이들의 사례 등등이 그것입니다. 아, 말씀만 이렇게 듣는데도 제가 막 괜히 막 서운해지는 것 같고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런 모습 보이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이게 애착 형성에 좀 문제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짚으셨어요. 네. 이 재접근기에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보호자를 찾고 안기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시기인데 네. 이 시기에 보호자를 너무 찾지 않거나 무관심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발달적으로 특이의 신호임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완전히 문제라고 단정짓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것은 기질적 차이입니다. 아하, 네. 예, 원래 어떤 아이들은 탐색 욕구가 남들보다 더 강하고
또 좀 독립적인 기질이라서 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놀이에 몰두하고 보호자를 자주 찾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라도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넘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네. 보호자를 일단 찾아가거나 아니면 막 울거나 엄마 불러서 자신을 챙기라고 메시지를 주거나 예, 예. 적어도 눈으로 엄마 어디 있는지 찾는 반응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기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보호자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찾는다는 건데 네.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안 찾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전혀 보호자를 찾지 않거나 네. 무관심, 시큰둥해 보이는 경우에는 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우선 회피형 애착이 그것인데요. 네. 회피형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적 애착 유형의 한 종류로서 보호자가 정서적으로 너무 일관되지 않았거나 아이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좀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무시했을 때 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이런 아이들은 내가 표현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예. 낯설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하더라도 보호자를 찾지 않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얼핏 보기에는 침착하거나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적인 불안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요즘 많이 고민하신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도 재접근기에서 보호자 찾기 모습이 잘 안 드러날 때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안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누구한테 어떻게 아니면 뭐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이런 데 대한 감각이 약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불안에 대한 감각이 비자폐인에 비해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안한 상황을 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아울러 사물 탐색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맺기보다 더 재밌어서 그러니까 물건이라 노는 게 더 재밌어서 낯선 상황에서도 굳이 보호자를 안 찾고 계속 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모습을 좀 관찰하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보호자 없이도 잘 노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낯선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이 뭐 엘리베이터 타면은 막 눈 마주치고 인사도 먼저 하고 예쁘긴 한데 네. 이런 아이들은 좀 어떨까요? 네, 저는 전혀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네. 우리가 소위 요즘 말하는 파워 2, 대문자 2형 아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네. 이 아이들은 타고나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사교성이 뛰어난 아이들이라서요. 네. 낯선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났을 때 불안보다는 눈 맞춤을 한 번 더 하고 사랑받고 이런 사회적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친근한 행동들을 보이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관계를 아주 예쁘게 잘 형성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런 아이들만이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애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보호자로부터 이렇게 충족되지 않은 애착을 배가 고프니까 네. 타인을 통해서 충족하려는 데서 오는 아이고. 외향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불안회피 성향이 굉장히 낮은 그래서 위험 인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낯선 사람인데도 아. 마치 친근한 사람과 동일한 강도의 아하. 어떤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친하려고 쉽게 보이곤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기도 쉽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적 성향을 가졌는지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이런 만약에 애착 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런 성향 파워 2 아이들 키울 때 최대한 좀 다양한 사람하고 교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성향대로 키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오히려 강한 성향은 조금 약화시키고 약한 성향은 좀 반대로 강화시킴으로써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뭐 양육에도 필요한 요소겠지만 네. 이 아이들이 그래도 사회를 좀 더 수월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해요. 네, 네. 예, 물론 다양한 환경에 접근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 아이들의 성장이 보통 좋은 자양분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이제 뭐 노출을 시켜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런 파워 2형의 아이들한테 너무 좋아하는 만큼 다양한 환경에
상황에 노출을 주다 보면 네. 보호자랑 긴밀한 상호작용의 시간이 줄어들 아하.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후천적으로 보호자와의 안정적 애착의 시간이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 정서적 위안이나 안전 기반을 잘 찾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파워 2형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 진짜 저도 저희 아이 어릴 때 이런 얘기들을 주위에서 막 서로 많이 했는데 네. 우리 아이는 키즈 카페 죽순이다. 놀이터 죽돌이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네. 이럴 때 보호자와의 애착 활동 시간이 절대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약간 그 걱정되는 부분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에게 이렇게 호의적이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이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뭐 인상이나 쓰고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좀 속상한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이럴 때 아이가 혹시나 뭐 상처를 받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아이가 인사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경험은 네.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실패의 경험을 반드시 동반을 하죠. 네. 그리고 또 경험의 수가 많아질수록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좌절도 많이 경험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육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요. 바로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상처는 다 트라우마가 되고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요즘은 아이들의 정서 훼손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문화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상처를 받으면 뭐 이 나이에도 너무 속상합니다. 많이 아프고 그것이 평생 기억으로 남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평생 기억으로 남는다고 해서 그게 뭐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꼭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성장을 꺾어버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상처를 다 피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삶의 전략들도 이제 배워 나가야 되거든요. 예. 이 사람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폭도 넓어지죠. 그리고 상처를 좀 받아야 내 행동의 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인사가 조금 소위 말해서 씹혀봐야 무시당해봐야 네. 너무 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인사를 해서 위험 상황에 이제 빠지는 경우들도 좀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통제들이 가능하기도 하는 것이 상처를 받아서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처 없이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기만 했다면 이 아이의 행동은 결국은 좀 과하게 되고 사회적 규칙을 따르지 못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막 크게 더 큰 배제와 제한 그리고 이로 인한 상처를 더 크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사회적 상황에서의 상처를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공의 기억이든 실패의 기억이든 다 경험이 되고 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아까 이 낯선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곧잘 따라가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좀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걸로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참 너무 없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런 경우 정말 저는 말하기만도 좀 덜컥 겁이 날 정도의 그렇죠.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생후 12에서 18개월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아이들 인지가 약해요. 네. 그래서 사회적 경계 인식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손이나 잘 잡고 따라가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가 옆에서 끼고 있어야 돼요. 예, 막 걸어 다니고 이래도 딱 끼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두 돌 이후에도 그런 모습들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가르쳐서 이제 못하게끔 가르쳐야만 하는 것인데 예. 이것을 또 가르치기 전에 원인을 봐야죠. 그래서 나랑 안정적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서 외부 사람들한테 이쁘다 하는 사람들한테 정서적 보상을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도 좀 위험한 건 아는데 일단 신기해. 그러니까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충동성이 높은 기질은 아닌지 네. 아니면 진짜로 좀 모르는 것인지 이런 확인들이 필요합니다. 낯선 사람을 뭐 좋아하든 아니든 우리 아이 안전을 위해서라면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평상시 그럼 집에서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네, 현재 아이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이는 자기의 행동이 어떤지 파악을 잘 못해요. 네. 우리가 우리 행동이 이제 영상에 찍히기 전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나 좀 아는 것이지 네. 그 순간에 내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동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메타 인지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고 명명해 주어야 되는데
되는데 어떻게 명명해 주냐면 그렇게 쫓아다니고 다른 사람 손을 덥석 잡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너 지금 궁금했구나. 그런데 이렇게 낯선 사람 손잡고 가면 위험해. 혼자 가면 위험한 거였어. 이렇게 명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 또 친구랑 낯선 사람 차이의 구분을 낯선 사람 이래서 우리가 몰라요. 아주 네, 구체적으로 옆집 할머니는 낯선 사람인지 아니면 경비 아저씨는 어떤지 이런 구분들을 가정 내에 어떤 규준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 따라 가르쳐 주시고 이에 대해서 친구랑 놀 때는 손잡고 가는 것 오케이. 낯선 사람 저 아저씨 돼 안 돼.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만 해요. 예. 그리고 이런 교육 행동을 밖에서라도 딱 봤는데 아기가 잘 따랐다. 그러면 이건 당연하네 이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놓치지 않고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칭찬해주고, 네. 좋아 손잡고 잘 기다렸네. 엄마가 말한 거 너무 잘 기억해줘서 기특해 이렇게. 아이고, 예. 제가 다 뿌듯하네요. 네. 또 여러 가지 그림 카드나 시나리오 그림책 동영상 등으로 위험 상황이 뭔지 안전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시각화하는 과정들도 도움이 되는데 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위험 인지와 관련된 문제 행동들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 다루고 있는 교구나 서적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서점이나 도서관에 한번 방문하셔서 관련 도서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아무리 그런 책들 100번 읽어도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 절대로 못합니다. 아, 그렇죠. 집에서 교육할 때는 진짜 앵무새 마냥 너무 잘해요.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던 아이들이 밖에서 막상 경험을 하면 상황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상황인지. 예, 네. 그 자체도 안 돼요. 우리가 사실 20대가 다 돼서 그래서 첫 사랑을 하고 연애를 했는데도 그때 흑역사 정말 많이 창출되는 게 아하, 예, 예. 그때는 그렇죠. 그게 흑역사인지도 모르고 무슨 네. 상황인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인지를 하게 됐다 하더라도 어버버거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에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인내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낯선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들 이해해 보고요. 어떤 양육법이 필요한지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 상담해 드립니다. 문자 보낼 곳은요.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애덤 리바인의 No One Else Like You 듣고요. 청취자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애덤 리바인의 No One Else Like You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 또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 먼저 2954님 문자 보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찾고 보니 종업원과 신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꽤 시간이 흘렀는데 엄마도 찾지 않고요. 겁도 없는 모양인데 문제가 혹시 있는 거 아닐까요? 하셨어요. 사실 이제 종업원과 신나게 얘기할 정도의 아이라면 인지 발달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도 충분히 발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마 조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이제 백화점이라는 공간이잖아요. 뭔가가 보호될 것 같은 그런 자기 생각에 조금 더 안정된 공간. 네. 그다음에 엄마랑 많이 와봤던 공간.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언제든지 찾으러 올 수 있다라는 좀 확신이 조금 더 드는 상황에서 또 백화점 그 종업원들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다독이면서 잘 친절하게 고객님처럼 좀 해주셨을 수 있어요. 네. 예, 감사한 일인데 그럼 아이들이 유치원처럼 여겨서 조금 더 편했을 수 있습니다. 예. 백화점이란 공간이라서 조금 더 달랐던 케이스일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잘 울지 않고 대처했다는 것은 칭찬해 주지만 그래도 사실은 원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외부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이 유괴를 하거나 그럴 수가 수 있는 있죠.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엄마를 찾는 연습을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엄마를 더 찾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훈련을 시키셔야만 합니다. 네. 8505님, 5살 여자아이가 누구한테나 스킨십 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처음엔 정이 그리워서 그러는가 했는데 괜찮은 걸까 걱정이 됩니다. 하셨어요. 글쎄 그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미취학 5세 여자아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모든 아가들은 스킨십을 토대로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민감도들이 높아서 이제 추구를 할 수는 있는데 요즘 이제 사회 분위기가 아무리 이 친구가 여학생이라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혹은 남자친구한테 상관없이 타인과의 거리두기가 조금 더 미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많이 했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도 꽤나 받을 위험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사실 세상이 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교육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네, 예.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해를 또 살 수 그럼요. 있으니까요. 4711님, 저와 아이와의 이 관계가 회피형 애착인지 아니면 안정형 애착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시면서 뭐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괜찮은가요?라고 덧붙여주셨어요. 약간 이제 제가 약간 좀 거기 답이 딱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이것을 질문할 정도의 분이시면 이 라디오를 듣고 네. 보통은 많은 좋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계실 게 거의 분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긴 한데 이제 요즘 아이들이 의외로 엄마랑 붙어 있는 시간들에 비해서 약간 불안정 애착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제일 큰 이유가 같은 공간을 점유하지만 엄마들이 핸드폰 사용을 너무 많이 하실 때가 많아요. 아하. 예, 우리도 뭐 남편이랑 아니면은 뭐 연인이랑 이렇게 네. 있을 때 공간을 점유해도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교류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내가 혹시라도 이런 불안정 애착이 걱정이 되신다면 핸드폰 사용 시간만 조금이라도 줄여 보십시오. 눈을 보고 좀 대화를 하면서 예. 함께하는 시간 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136님. 우리 손주는 너무 수줍음을 많이 타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요. 엄마 뒤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 경우네요. 지나치게 숫기가 없는 아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게 또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불안 회피 성향이 높은 것이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학습지 선생님도 집에 방문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예요. 참 삶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낄 그런 기회들을 좀 차단시키게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기질적으로 이런 그 불안 회피 성향이 높은 애들은 불안이 높은 친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신의 어떤 재능 같은 것들을 뽐낼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너무 외향적인 아이는 그 기질을 무조건적으로 증진시켜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반대로 살짝씩이라도 어제보다 뭐 1%라도 네. 아니면 작년보다 1%라도 조금 더 사회적 관계 맺기의 기회들을 좀 더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0389님, 6살 조카가 낯도 안 가리고요. 누구나 잘 따라서 이게 좋기도 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요즘 워낙 유괴 사건도 많고 흉흉하니까요. 이럴 때 혼내는 방법 혹은 뭐 교육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네. 그런데 제일 큰 원인은 사실 이 친구가 사랑을 많이 받아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조카와의 뭐 관계뿐만이 아니라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타인도 나한테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귀여움을 많이 받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안 그럴 수도 있어 100번 얘기해 본들 이게 조금 자기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기 문제로 가면은 나는 그런 적 없는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치 남의 문제인 마냥 이것과 유사한 그런 사회적 상황들이 그려져 있는 영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머 저 친구는 그래서 누군가 따라갔다 뭐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게 조금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4711님께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분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칭찬 문자가 또 많이 들어왔는데 청취자 2978님 지인이 세상의 모든 정보 추천해서 오늘부터 듣게 됐는데 우리 아이를 더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하셨고요. 9382님은 정연경 선생님 덕분에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연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일열 목공소. 오늘은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공연계 소식 전해주실 텐데 오늘이 또 마침 수능 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수능 끝나면은 또 이 수험표로 다양한 이 문화생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또 기대되는데요. 맞아요. 네. 그동안 또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또 공연마다 굉장히 많은 또 할인율을 제시를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또 이제 뭐 수험생 본인이 할인되는 경우가 있고 네. 동반까지 할인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은 다른데 네. 이제 각 예매 사이트 정보를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험 잘 마치고 후련한 마음으로 좀 이런 혜택들 즐기시면 좋겠고요. 네. 한창 지금 시험 중인 수험생들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오늘 공연 안내 들어보죠.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두 작품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지금 수험생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냐면 이제 12월 2일에 개막될 작품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작품입니다. 오, 네. 이 작품은 이제 2019년에 이제 영국에서 초연된 영국 작품인데 네. 그때 초연이 되자마자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영국 뭐 웨스트엔드 또 브로드웨이까지 진출을 해서 영국계 각종 공연계에 굉장히 권위 있는 상, 로렌스 올리비에 상이라든지 토니상 주요 부문들을 휩쓸면서 엄청나게 호평을 받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초연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특이한 게 이제 다 원어로만 공연이 되다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처음으로 다른 언어로 공연이 되는 첫 사례여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뭐 작품성을 인정받은 공연이고요. 네. 사실은 저는 뭐 제목이 낯설지 않은데요. 네, 원작이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로 먼저 알려졌고 네. 이 소설은 이제 2001년도에 먼저 출간이 됐는데 출간이 된 지 1년 만에 이제 맨 부커상을 수상을 할 정도로 작품상을 인정받은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2012년도에 그 이안 감독이라고 네. 굉장히 와호장룡이라든지 새끼 같은 작품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거장 감독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를 해서 네. 더 많은 대중들이 이 작품을 접하게 되면서 잘 알려지게 된 거죠. 이 보니까 이제 문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 그리고 공연계까지 모든 상을 휩쓸면서 그야말로 뭐 예술 산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슈퍼 IP로 떠오르는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 영화로 라이프 오브 파이 작품을 만나봐서 그 화려한 영상미에 또 굉장히 반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어떤 줄거리인지 내용 전해주실까요? 사실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던 한 가족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캐나다로 이주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침몰하는 대참사를 맞게 돼요. 근데 이 주인공 소년 파이가 구명보트에 의지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구명보트에 동물원에 같이 있던 벵골 호랑이 리차드 파커라는 이름의 호랑이도 같이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좁은 배 안에서 맹수와 연약한 소년과 과연 이 둘이 어떻게 그 망망대해 속에서 살아남았을까? 그 227일간 무려 그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표류기를 담아낸 것이 이 작품의 기본적인 줄거리고요. 이 줄거리에는 담기지 않는 너무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작품을 펼쳐보면은 굉장히 많은 요소 속에 마법 같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이 작품은 한번 꼭 소설로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의 영상미가 굉장히 뛰어난데 이 배경이 태평양 한가운데란 말이죠. 이 무대에서는 망망대해를 과연 어떻게 표현했을지 궁금해요. 이게 또 이 공연의 굉장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이 작품이 이제 올리비에상과 그 토니상을 석권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받았던 그 분야가 무대 디자인, 조명 디자인, 사운드 디자인 이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그리고 또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하는 그 과정들을 정말 무대 연출과 세트와 그 조명과 그 생생한 사운드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만으로도 완벽하게 표현을 해요.
해요. 이야, 네. 제가 해외 매체에 소개된 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영상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네. 그 배가 이렇게 배에서 주인공 소년 파이가 이제 바닷속으로 떨어지는 장면인데 예. 그게 분명히 어떤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조명과 사운드만으로 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오, 네. 근데 그거를 실제 공연장에서 보면 얼마나 더 생생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어떻게 표현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 뭔가 공연 예술의 또 다른 신선한 경험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맞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꼭 네. 보고 싶고 네. 마치 이렇게 객석에 있으면서도 함께 바다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작품이 또 하나 독특한 게 그 리차드 파커가 호랑이잖아요. 네. 그럼 호랑이랑 같이 어떻게 연기를 할까? 그렇죠. 그런 동물들이 퍼펫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퍼페티어라고 불리는 인형 조종자 배우들이 네. 그 동물의 퍼펫을 이제 움직이면서 같이 연기를 하는데 예. 그게 엄청나게 정교하게 훈련된 배우들의 신체 동작을 네. 요구하는 그런 표현이어서 네. 그걸 보는 재미가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공연에서 꼭 첨단 기술뿐만이 아니라 네네. 배우들의 순수한 아날로그 능력으로 얼마나 생생한 몰입감을 줄 수 있는가 공연 예술의 한 경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기대되는 작품 여러분 함께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네, 이 작품은 이제 현재 공연 중인 작품이고요. 뮤지컬 에비타입니다. 예. 뭐 제목 이 작품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네네. 워낙 유명한 그 아르헨티나의 그 퍼스트 레이디죠. 예. 국민 영웅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 에바 페론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인데요. 그 뮤지컬계에서는 거의 전설과도 같은 작품이고요. 네.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예. 1978년에 런던에서 웨스트엔드에서 초연이 됐었고 네. 이게 이제 미국 브로드웨이에서도 엄청나게 흥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을 또 휩쓴 그런 작품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마 영화로 더 잘 알려졌거든요. 네. 이것들이 그 라이프 오브 파이처럼 네. 그 마돈나 주연의 그 영화화가 굉장히 알려지고 국내에서는 2006년에 초연이 됐는데 영화는 96년도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영화로 에비타를 접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네. 저도 그렇고요. 예. 이번에 지금 공연되는 에비타는 이제 2011년 재연 이후에 14년 만에 이제 무려 14년 만에 돌아온 그런 작품이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하실 분들 위해서 기본적인 줄거리 살펴볼까요? 네, 그 에바 페론의 실화를 기본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33세 짧은 생애를 이분이 이제 살다가 갔기 때문에 네. 그 부고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잘 알려진 대로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아무런 기반도 없이 성공을 향한 일념 하나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해서 초반에는 이제 영화 배우의 꿈을 꾸고 있었죠.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한 행사에서 24살 연상의 육군대령 후안 페론을 만나게 됩니다. 예. 이분이 이제 훗날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데 그 기본적인 일대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도 뮤지컬 안에서 독특하게 이제 약간 외부자의 시선을 장치로 두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해설자 채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의 시선에 따라서 그냥 어떤 평범한 전기 작품, 전기 네. 서사를 다룬 그런 작품이 아니라 이제 좀 독특한 입체적인 해석이 가능한 작품으로 이제 승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비타가 실존 인물을 다룬 작품인데 조금 관점이 다른 작품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좀 그 입체적인 해석이 가능하게끔 여러 층위를 좀 설정을 해놨는데요. 예. 사실 최근에 그 여성 서사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여성 전기 뮤지컬들이 좀 공연계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뮤지컬 마리 퀴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폴란드 여성과학자 퀴리 부인의 집념에 초점을 맞췄고 뮤지컬 프리다 같은 경우에도 온갖 역경에도 그 예술적 혼을 불태웠던 프리다의 굉장히 주체적인 목소리에 그 초점을 맞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작품은 그 에바 페론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기도 하고 여기에 어떤 외부자 또는 양심의 시선 역할을 하는 그 체의 내레이션에 따라서 그 입체적으로 좀 해석이 갈리는 그런 인물들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결이 다른 그런 표현이 가능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뮤지컬 에비타를 보고 나면 이제 그동안 좀 영웅적 이미지로 포장된 에비타에 대해서 또 다른 판단이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해석도 굉장히 재미있고 네. 또 이 작품이 이제 썽수루라고도 불리는데 대사 없이 전부 다 노래로만 표현된 그런 작품이어서 네. 넘버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김문정 음악 감독의 오케스트라로 라이브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자, 오늘 두 작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 그리고 에비타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은 연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였고요. 지금까지 김선영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청취자 4093님. 오늘 막내 아이 수능 보고 있는데 잘 볼 거라고 믿어요 라고 문자를 또 보내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수능 보고 있는 수험생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수험생들도 정말 그동안 수고 많았지만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응원곡으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